됐어? 나 나갈게? 아니야, 소리가 안 들려. 지금 조절하고 계시네. 작업 시작하면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1분 후에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링크를 좀 잘못 드리는 바람에 수정하느라 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에듀큐레이션 저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 고1 맞춤형 플랜 B 전략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반부에 한 30분 정도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간략히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또 그 게스트로 저희 그 에듀큐레이션 밴드를 좀 같이 운영하고 계신 송민호 선생님 모셨기 때문에 후반부에는 송민호 선생님께서 이제 고1, 2 세트 작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송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아, 네, 들어오셨군요. 네, 그러면 네, 일단 제가 30분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뭐 필요하시면 일단 제가 호스트 기능을 좀 드리고 갈게요. 네, 그래서 일단 공동 호스트 기능을 드렸으니까요. 네, 좀 편하게 지켜보시다가 네, 때가 되면 들어와 주시면 순서되면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정도, 그다음에 또 선생님 또한 3, 40분 정도,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네, 언제나 그러했듯이 채팅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뭐 자체 설명이니까 제 개인적인 소개는 일단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항상 전형에 있어서 연속성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속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1년 선배들의 저희 입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연속성의 의미가 있고요. 변화가 됐다면 이제 작년 입결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의미에서 좀 그 가공이나 이제 좀 변형이 필요하다. 보정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는데, 큰 틀에서 어쨌든 뭐 지금 점점 정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체 수시는 언제 어떻게 벌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일단 스카이 서영호 서성 놓고 봤을 때 뭐 크게 이제 포인트를 전 이거 3개 정도로 잡았는데, 큰 틀에서는 우선 이 직위윤의 좀 단계별 선발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원을 하면 어쨌든 면접은 다 볼 수 있었죠. 그 일반 전형과 다르게 1차 선발이 없었는데 이제 이것이 1차 선발의 3배수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다음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특기자 트랙, 물론 거의 이제 이미 올해 고3들부터 사라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플랜 B가 될 수 있을지. 세 번째는 어쨌든 논술인데요. 그래서 성균관대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교과 학생부 반영이 좀 있다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이제 뭐 완전히 뭐 6등급, 7등급도 도전이 가능한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와서 어쨌든 논술 전형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좀 큰 틀에서의 플랜 B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계속 밀고 나가실 분들은 뒤에 송민호 선생님 전형 그 말씀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좀 그 지난 4월, 뭐 3월 말 4월 초에 나온 걸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2022학년도부터 교과 전형이 다 들어왔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주요 15개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희가 일단 서영과 서성으로 초점을 맞추지만 교과 전형이 이제 22학년도에 도입된 교과 전형이 거의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관심사였던 논술 전형도 이제 대부분의 대학에서 그대로, 물론 인원은 줄었지만 그 유지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위주가 어쨌든 대략 40%라는 이제 주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건 이제 22학년도에 대부분 대학들이 이미 달성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만 이제 더 좀 늦은 감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22학년도와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단 지금 뭐 큰 틀에서 일단 교과 전형이 유지된다면, 그다음에 어쨌든 그 23학년도 전형은 22학년도와 아주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제 논술도 유지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오른쪽이 22학년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왼쪽이 23학년도가 되는데, 이 자료는 이제 서울 지역 진로 그 연합회에서 제가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제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뭐 증감을 보시면 여기 이제 눈에 띄는 게 어쨌든 서울대가 10%를 늘렸죠. 그래서 40%를 달성을 했고요. 이제 올해까지 30%였는데, 그리고 뭐 다른 쪽에서는 그렇게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제 요것이 종합에서 이제 그 정시로 늘렸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숙대 같은 경우 약간의 변화, 그다음에 중앙대 같은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오늘 스카이 서성 중심이기 때문에 스카이 서성에서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좀 살펴보면요. 제가 일단 이 제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3사과 통합과 직윤을 잡았는데 직윤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단계별 선발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사과라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국사, 동양사, 서양사가 인문대에서 따로 뽑았었죠. 분리가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요새 제가 학부 다닐 때부터 뭐 통합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거의 20년 이상. 근데 드디어 이제 통합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조금 유의미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과에서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3사과 통합 선발이다라고 해서 여기 이제 쭉 있는데, 그러니까 정원이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줄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일단 역사학부로 바뀌었죠. 역사학부로 바뀌어서 우선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제 보통 한 10명 정도씩 됐어요. 3사과를 합치면 30명 정도 됐었는데 이제 그게 28명이고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뭐다? 역사학부가 지금 보통 인문대는 전통적으로 이제 그 일반 전형을 이렇게 과별로 뽑지만 사실은 직윤에선 그냥 이제 인문 계열로 이제 인문대학으로 뽑았었는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직윤에서 뭐죠? 따로 뽑죠. 지역 균형 아닌 역사학부를 따로 뽑는다. 직윤 전체로 뽑는 저기 인문대 전체로 뽑는 게 아니라 좀 그 특징이 하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전형에서도 수능 위주의 일반 전형에서도 이렇게 좀 따로 뽑는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학과가 사실은 이제 뭐 이미 직접 이제 그 쓰는 고등학생들도 그렇지만 그 계열 뽑았을 때 애들이 잘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좀 인원을 확보하고 가려는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고 역사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이 없다면 사학과 쪽으로 맞춰서 준비하시는 것도 네, 뭐 직윤이 됐든 일반이 됐든 상당히 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윤이 이제 단계별 선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이제 일반고에서 뭐 이제 내신이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내신이 뭐 사실 그 내신이 좌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적인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내신이 막 1.3, 1.4 이렇게 되면 좀 직윤 쓰기가 부담스러운 학생들한테 보통 이제 판단할 기준 중에 하나가 이 학생이 서류보다 뭔가 실물이 더 이제 매력적일 수 있으면 일반 전형보다 직윤을 쓰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직윤은 어쨌든 면접장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조금 부족한 서류를 오히려 만회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 2학년들부터는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서류를 일단 3배수를 뽑고 이렇게 단계별 선발로 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서류 자체의 경쟁력을 조금 더 챙기셔야 되는 면이 여기 생겼고요. 그리고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서울대 직윤은 학생부 교과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즉 내신만이 아니라 다른 활동들도 동시에 갖춰야 되는 전형이다. 연대의 뭐 추천형이나 고대의 추천형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뭐 직윤 최저 완화는 이미 뭐 보도가 많이 나와서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건 서울대 측이 그 설명 영상에 올려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시에서 이제 뭐 직윤 선발이 생긴다. 뭐 이제 이건 저희가 오늘 주로 수시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언급만 하고 가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요 과들은 일단 정시에서도 이제 뭐 직윤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정시에서 이제 정시 일반에서도 교과를 반영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래서 이제 뭐 재수생이 뭐 불리하다, N수생이 불리하다 해서 이제 뭐 헌법 소원을 하고 막 그렇게 걸린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과연 이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그러니까 정말 고등학교 때는 엉망진창으로 생활하다가 재수하는 친구가 아닌 이상 어쨌든 서울대를 수능까지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교과 성적을 갖추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그렇게까지 큰 변수일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건 이제 일단 정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갈게요. 자, 일단 서울대는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 뭐 여기서 일단 전 특기자는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제 별로 22학년도, 23학년도 지금 전형 계획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단 특기자로 좀 가보면 일단 연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속성으로 뽑아놨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변화가 없고 여기는 이제 이건 연세대학교의 실제 전형 계획안 자료인데 입학 전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큰 틀에서 전형 운영 방법을 20학년도와 큰 차이 없이 유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 스스로도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정원 같은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올해는 큰 변화가 하나 있었잖아요. 어디였죠? 그러니까 그 올해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 우수형이 740명대였나요? 어쨌든 거기서 거의 한 30%가 줄었는데 올해는 그냥 여전히 작년이나 이제 올해나 뭐 비슷하게 이제 이거는 540명대 유지가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약간씩의 뭐 변동이 있긴 하지만 5명 안쪽에서 지금 전형상에서의 큰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뭐 특기자 전형이죠.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은 어쨌든 아직도 이제 그 이미 이제 올해 고3들부터 고대 특기자 전형이 없어지면서 이제 좀 매력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연대 뭐 언더우드 UIC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시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저도 실제로 만나는데 이 특기자 전형도 어쨌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특기자로 언더우드를 쓰겠다고 하는 이제 이건 국내고 졸업자죠. 국내고 졸업자들은 여전히 준비를 하셔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작년, 재작년 데이터. 근데 이제 올해 데이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작년에는 이제 고대 뭐 특기자 전형도 있고 해서 약간 이게 약간 분산될 수도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요거밖에 없죠.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올해 고3들 걸 가지고 내년에 지원하시는데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뭐 인원들도 큰 변화는 없고요.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이 요거 말씀드리는 거죠. 요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가끔 LSPT 말씀하시는 경우 있는데, 워낙 이게 정원도 적고 해서 이거는 그렇게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1년에 한두 명 정도 케어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쨌든 언더우드고, 그렇습니다. 요 UIC는 제가 따로 UIC 집중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죠. 그래서 이화여대도 지금 2023학년도에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여기 지금 어학특기자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어학특기자라는 것이 이제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아있어요.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제 줄기는 줄죠. 줄기는 줄지만 여전히 뽑는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평가 방법 역시도 그러니까 국제 지금 여기 이제 문과 친구들이 가는 건 주로 두 개죠. 어학 특기자 전형, 국제화 특기자 전형에서 평가 방법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전히 외부 스펙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연대 UD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3년 전부터 토플이랑 AP를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차피 서류 안 받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이지만 외부 활동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무슨 뭐 K문, Y문 뭐 일부 대회 이 정도인데 이대는 아직도 완전히 오픈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플랜 B로서의 이제 특기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다양한 플랜 B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그 보통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보고 내가 어쨌든 뭐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제 좀 학종에서 쉽지 않겠네 싶을 경우에 보통 특기자들을 준비를 하죠. 외고나 국제고나 이제 뭐 전사고 친구들이 주로 하고 강남권 이제 일반고나 요거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어쨌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랑 이화여대 어학이나 국제학 특기자는 여전히 가능은 하다. 물론 이제 이게 메리트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연대 UD 같은 경우도 내신이 뭐 그렇게 예를 들어 고대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 남학생들은 못 가고 특히 이제 또 여학생들 중에도 공학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높다 보니까 예전보다 메리트가 줄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요 정도 특히 플랜 B로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보통 준비한다고 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하잖아요. 이제 어학 점수하고 뭐 이제 자기 전공어 혹은 이제 뭐 다른 AP 이런 걸 따는데 그런 것은 오로지 어디에만 쓸모가 있을 것이다. 이화여대 특기자에만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효용성은 분명히 떨어졌지만 여전히 뭔가 연세대학 그 언더우드를 생각하신다거나 아니면 이화여대에 뭔가 카드를 늘린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예상 질문인데요. 그럼 이제 연대 UD가 하스나 IS보다 유리하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학종 하스보다 들어가기가 더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플랜 B로서 연세대학교 UD는 살아있다. 그다음에 성대 이제 논술 얘기 좀 전반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변화는 성대에서 이렇게 있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균관대학교는 이제 이렇게 밝혀놓고 있어요. 뭔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일단 뭐 수능 최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느슨해진 감이 있고요. 논술 전형이 일단 100% 논술만으로 굳이 기존에 이제 학생부가 반영이 됐었는데 뭐 그런 것 빼고는 사실은 뭐 그렇게 또 눈여겨볼 만한 변화는 없는 것 같고 큰 틀은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이런 식의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뭐 이런 식의 전형들을 하고 있죠.
자, 이건 제가 필요한 것만 뽑아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혹시 뭐 제가 그냥 지나 스킵을 했거나 아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채팅창에서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일단 저는 논술을 좀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여전히 360명, 뭐 이제 과거에 뭐 재작년에 600명 뽑는 거에 비하면 줄었지만 여전히 뽑고 있고요. 어쨌든 논술 100%다. 자, 그럼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뭐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흔히 사용하는 이제 A그룹 고교에서 한 4점 뭐 중후반 가끔 이제 5점 안팎까지 가는데 그 내신을 넘어가는 경우에 쓰기 어렵다고 봤을 때 어쨌든 내가 정시로도 어렵고 뭐 학생부로도 어렵다면 도전할 만한 여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성대 논술, 연대 논술과는 다르게 수능 최저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진입 장벽이 또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연대는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Y라고 돼 있어서 연대 연속성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역시도 이제 일괄 합산 전형으로서 이제 논술 성적 100%로 선발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인문계열 사이에 역시 내가 연대갈 카드가 마땅치 않을 때 역시 논술 카드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플랜 B로서 내가 학종으로 뭔가 지금 원하는 데를 가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 특기자 트랙을 가기는 뭔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을 때는 이제 두 번째 플랜 B로서 논술 전형을 큰 트랙에서 생각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논술 전형은 저희가 뭐 성대 같은 경우는 한 뭐 최소 수업 30회, 연대 같은 경우 40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게 막 그냥 일반적인 차원에서 막차는 2학년 겨울방학이고요. 좀 빨리 시작하는 경우에는 2학년 여름방학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적으로 일단 요거를 플랜 B로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서강대인데요. 여기도 어쨌든 논술 전형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단 서강대는 인원이 작아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전형에도 선발 인원이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일단 연대 문제는 그냥 보통 이제 어렵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성대 문제는 약간 이제 표준화된 이제 패턴화된 스타일이어서 꾸준히 연습한 친구들이 풀 수 있다고 보고 서강대는 이제 거기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지저분한 경우가 있어서 잘 쓰는 친구들도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변수를 좀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근데 이제 논술 80%고 다른 요소들이 반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연서성, 뭐 연성서가 논술로서의 카드는 트랙은 하나 살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논술로 연대 가려고 준비한다. 뭐 그랬을 때 이게 나중에 뭐 3학년 여름방학 때나 이제 파이널 가면은 반들이 쪼개지지만 이것들이 교집합인 부분이 한 70% 이상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는 쭉 같이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주 1회 수업 정도로. 그래서 플랜 B로서 이제 사실은 가성비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하고 역시 서강대도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진입 장벽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정말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려대를 생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2020 그 2학년도의 선배들의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23학년도를 좀 추론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 추천 전형도 뭐 인원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내신 등급이 조금 느슨해졌죠. 추천에 있어서는 하나는 좀 느슨해졌고 학생부 일반 전형 학업부 수형은 뭐 거의 같고요. 그죠? 그 올해 이제 요 전형들이 가장 걱정들 하시잖아요. 문과에 최저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여전히 최저는 고집하고 있고 사실은 기존에도 이 그 학생부 종합 이제 고대에서 이제 보통 하구라 그러죠. 얘가 하구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를 맞추면 거의 실제 경기는 2대1로 떨어졌었는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 더 떨어질 것이고 그 추이가 아마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한 전형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특기자 전형 사라졌고요. 일부 학과 남아 있지만 뭐 사실은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수능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들 선발이 예정으로 돼 있고, 계열 적합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 적합형은 어쨌든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뭐 일반고부터 전사고까지 다 쓰는 전형이라서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그만큼 또 우수한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대로 이동도 많이 돼서 취업도 많이 나온 전형이다. 그래서 일단 큰 틀에서 고대는 22학년도, 23학년도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이게 사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본론인데요. 상황별 맞춤형 플랜 B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스카이 서성을 생각하는 약간 그래도 최상위권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연세대 카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인기학과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를 붙기가 이제 서울대학교보다 가끔 더 어려운 경우도 있고 내신 타이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대략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흔히 말씀드리는 A그룹 고교들은 뭐 이게 이제 내신 레인지가 가장 넓어질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B그룹 고교들이 내신이 좀 타이트해지는 거죠, 이거보다. 그랬을 때 대략 이렇게 한 5개 정도 레인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지금 해당 고교에서 어디쯤에 속하는가에 따라서 플랜 B가 달라지겠죠. 연세대 카드가 바뀌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자, 이거는 이제 며칠 전에 바로 연세대학교가 좀 공개한 자료인데요. 이게 입학 요강 발표할 때는 없더니 이제 좀 추가로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지원자들의 내신 범위가 있고요. 최초합의 범위가 있고, 어쨌든 추합까지 범위가, 그러니까 진짜 등록한 애들의 범위가 있죠. 근데 이걸 갖고 이제 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이 2.86이다. 근데 이제 그 표준 편차가 1.3이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1.3이라는 거잖아요. 95% 안에 들어오는 경우에 그러면 대략 한 1.54에서 한 4.18 정도가 붙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냥 이렇게 놓고 오면 이거는 아마 그 논술 전형까지 포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전형별로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논술이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합격으로 보는 게 좀 더 레인지가 넓으니까 그러면 뭐 대략 한 1.2에서 2.85까지 붙었겠구나. 대략 봤을 때. 물론 이제 그건 없는 애들도 붙었는데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제가 했던 애들 중에도 뭐 3점대 애들 많이 붙긴 붙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저 범위 안에 정규 분포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요. 면접형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추천형 바뀌었는데 뭐 봤을 때 한 1.1 몇에서 2.03이죠. 어쨌든 그 정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국제형 안 나왔는데요. 잠시만요. 그다음에 예, 국제형이죠. 여기서 이제 이 국제형은 이제 학종 하스가 되겠죠. 학종 하스에서는 2.73에 플러스 마이너스 0.90이니까 대략 1.8에서 한 3.6 정도 아이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요게 UD죠. UD는 그러면 보면 뭐 추합까지 계산을 하면 얼마나 되나요? 2.52에서 한 3.87까지 들어와 있죠. 물론 마찬가지로 저도 이 국제형 뭐 4점 후반대에도 붙은 애 있고요. 저랑 수업했던 애들 중에 특기자도 예, 여기서 이제 4점 뭐 초반대 애들 붙은 애들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약간 5% 소수의 5%에 속하는 것이고 다수는 어쨌든 요 레인지 안에 있다라고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우리 학생이 4.3 안에 들어오니까 연대 유디 붙겠네. 이거는 4.3이 아니고 몇이죠? 3.87. 3.87 안에 들어오니까 붙겠다. 그게 아니라 아마 이 3.87은 제가 말씀드리는 A급 고교의 어떤 레인지일 거고요. 본인 고교에 따라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2로 분류하는 서울대를 0명에서 5명 정도 안쪽으로 가는 학교로 분류하자면 그건 여기서 앞쪽인 2.2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 생기부 블라인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목 자사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면에서 보신다면 이 연세대학교에 지속적으로 합격자를 내온 고등학교는 계속 그 똑같은 스테이터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연대 카드가 좀 정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일반고 뭐 그냥 정말 일반고, 네, 일반고 1점 초중반대에서 뭐 특목 자사고요. 한 뭐 2점대 초반 정도 안팎까지 들어간 학생들은 이제 여기서 지원 패턴이 이제 요런 범위로 지원을 하는데 일단 여기 볼드체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볼드체 부분들이 아마 메인 지원이 될 것 같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이제 사실 직윤하고 일반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학생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리고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 내신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서울대 비인기학과의 비교과 보면 아무래도 인기학과 쪽이 좀 많이 준비를 할 텐데 비인기학과 쪽 관련된 걸 만들어 놔서
만일의 경우에 서울대 지원도 가능할 수 있도록 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제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고 굉장히 세심한 어떤 그런 그 비교과나 생기부 준비에 대해서 아마 후반부에 송민호 선생님께서 자세히 언급을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은 어쨌든 학종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계속 밀고 가야 하는 그룹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플랜 B는 이제 비인기학과가 플랜 B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이 B형이 되는 거죠. B형에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이제 내려앉죠. 내신대가 내려앉는 친구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마 서울대를 직윤 쓰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고, 메인은 서울대 일반, 그다음에 연세대 뭐 학교에 따라서는 이제 뭐 추천을 쓸 수도 있지만 대체로 연대 화로로 아마 넘어올 겁니다. 이런 그룹이고요.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시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연세대학교도 내가 뭐 가장 인기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라든가 혹은 뭐 정외라든가 여기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곳에 못 쓸 경우에 대비한 플랜 B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학종 하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특히나 UD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범위 안에서 이제 플랜 B를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연대까지 플랜 B가 필요한 그룹이 B형이 됩니다. 자, 다음에 C형이고요. 이제 C형은 이제 뭐 좀 더 내려온 친구들인데 사실 이 그룹부터는 서울대는 쓰긴 쓰지만 약간 이제 배팅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고요. 보통 이제 여기서는 뭐 연대 화로 아니면 이제 연대는 아예 국제형, 학종 국제형, 하스나 AST로 조금 메인을 가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고대는 이제 학업 우수를 어쨌든 수능치를 맞춰 들어가거나 계열적합 쪽을 지원하는 이런 스타일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연세대학교가 이제 하스 정도가 약간 주 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거기가 싫다면, 만약 거기가 별로 본인이 땡기지 않는다면 연세대학교 언더우드를 준비하든가 그리고 이제 그것도 싶고 나는 뭐 예를 들어 경영을 꼭 가야겠다 아니면 나는 정예를 가야겠다 이런 친구들이라면 이 친구들은 이제 사실은 논술 트랙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내신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일단 1차적인 판단 기준선은 이 내신이 현재 내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에 아무래도 좀 그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숫자화되는 내신인 과목이 적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환산해 봤을 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가 계산이 나와요, 사실은. 그랬을 때 그 레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D형이죠. 좀 더 내려가고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고려대학교 정도는 뭐 약간 그래도 이제 뭐 원하는 걸 쓰겠지만 연세대학교도 약간 배팅인 경우가 좀 많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뭐 특기자 트랙을 탈 것이 아니라면 특기자 트랙을 탈 것이 언더우드 준비할 것이 아니라면 결국 연대는 논술로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수능 체제를 못 맞춘다면 결국 계열 적합 쪽에서 또 A 플랜 B,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고대의 플랜 B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곳들이죠. 그런 그룹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그룹은요. 이제 뭐 사실상 학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카이 서성에서 이제 마지막 라인인데 여기는 사실은 이제 메인 라인이 사실은 서성이 되겠죠. 서성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성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글로벌 라인은 좀 쓰기가 어려운 라인이 됩니다. 어려운 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러면 내가 뭐 연대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성대에 내가 글로벌 관련 과들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논술만 남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어떤 지배적인 플랜 B는 사실은 논술 전형이 되겠죠. 그래서 좀 빨리 결정하시는 경우에는 2학년 여름방학 그리고 늦어도 그 2학년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부터는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제가 보통 2학년들 상담을 여름에 하고 겨울에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오히려 여름에 오시는 분들은 굳이 논술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제 조금 일찍 준비하시고 민감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학과적인 플랜 B나 아니면 흔치는 않지만 특기자 트랙을 소개해드리거나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2학년 겨울방학에 오시면 그때는 어쨌든 연대나 성대 인기학과가 논술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 3학년 1학기 내신 올라가 봐야 얼마 못 올라가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계속 그래도 뭔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가 2학년 겨울방학을 그냥 보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1학기 내신해야 되니까 또 못하고 결국은 여름방학이 돼버리는. 근데 그때부터 사실 논술에서는 가능성이 많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이 2학년 겨울방학이 논술로 진입하실 수 있는 마지막 거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결정을 해놓으셨다가 바로 들어가실 수 있어야겠죠. 그때 가서 뭐 내신 나왔고 생기부 끝났는데 1월 중순이네.
그때부터 갈등 고민하다 보면 겨울방학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만약 논술 트랙을 타시려거든 혹은 특기자 트랙을 타시려거든 2학년 여름에 일단은 결정을 하시고 2학년반 결정을 하시고 시작하지 않으셔도 결정해 놓으시고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D그룹과 E그룹은 그 말씀을 제가 매년 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꼭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전반부에 좀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다 고3 프로그램인데 여기 나와 있는 F, 생기부 디자인이라고 돼 있어서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1, 2학년 대상으로 아무래도 본인들 나름대로 플랜 A가 2학년들은 있어요. 1학년은 이제 플랜 A조차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학년이 여름방학 때 오면 일단 플랜 A를 뭘로 잡고 가야 할지를 제가 좀 설계를 주로 해드릴 거고요.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그리고 2학년이 오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정도면 그냥 플랜 A 밀고 가세요. 이 경우에는 플랜 B 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걸 일단 판단해 드리는 프로그램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제 연락처 아마 이제 그 PPT에 나가 있을 것 같은데 그쪽으로 문자를 주시면 네, 일단 제 연락처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채팅창으로 드릴게요. 여기로 문자 주시고 여름방학 중에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좀 상담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ABCD 일단 고3들 프로그램이니까 오늘 고1들은 요 F 생기부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연간 멘토링 프로그램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장기 관리 프로그램이고 이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A고교면 A고교 출신 스카이 재학생 이왕이면 좀 분야도 맞춰서 전공 분야도 맞춰서 이제 같이 쭉 6개월 단위로 끌고 가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뭐 어쨌든 기말고사 끝나고 시작하면 되겠죠. 지금 시작하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프로그램이니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2부 홍민호 선생님께서 생기부 세특을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기부 웨비나에서 뭐 전 창체나 세특 전반적인 학과별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마 송민호 선생님께 조금 더 다른 접근 방법, 좀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 대한 질문이나 송쌤에 대한 질문은 그때그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송쌤 발표 마치는 대로 몰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쌤 자료 공유하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어떻게 이게 화면 잘 보이십니까? 어떻게 화면이 데스크탑으로 하고 네. 방금 전처럼 하시는 네, 아, 이게 좋은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됐네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김호진 선생님 덕분에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뵙게 됐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그 생활기록부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와 한 12년도까지 이제 입학사정관을 하면서 조금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떻게 보면 이제 질적 관리 이쪽 부분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총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세특 기록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2번째는 실제로 이제 합격자들이 쓴 세특을 한번 보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해서 일반고 학생인 경우에는 이제 A, B, C 절대평가를 하게 되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물론 특목자사고는 여전히 1에서 9등급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 과목에 대한 세특 쓰는 방법. 이렇게 3가지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세특 기록 방법, 요거 한번 같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부제를 제가 서류 블라인드 평가로 인한 변화의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서류 블라인드 평가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특정 고등학교 이제 생기부를 이렇게 받으면 이제 특정 고등학교 이름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특정 고등학교 이름이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고교라든지 특정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다 선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시행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평가는 내가 지금 좋은 고등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이제 좀 합격자가 늘 수 있겠지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고 이제까지 보니까 생기부 생각보다 많이 잘 안 적어 주시던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이제 부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이유 중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요즘 자기 평가서라는 걸 좀 적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세특을 적어 오라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세특을 적어 오라는 말을 학교에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1에서 9등급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세특을 적어 주라고 훈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생기부에 좀 적을 내용을 자기 평가서라는 것에 한번 적어와라 하는 이제 확률이 더 높아진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적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걸 알려드리는 게 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평가서를 적어낼 때 어떤 포인트로 적어낼까? 이게 이제 이번 수업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봐주시면 세특 기록의 이제 두 가지 방법 이렇게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텔링이고 이제 두 번째는 쇼잉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텔링이란 말은 제가 이제 표 보시면 학생의 활동 내용을 단순히 그냥 전달한다. 이제 말로 전달한다. 얘가 이런 거 한 것 같아. 얘가 이런 거 했었어. 이제 이런 수준이 텔링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된다? 입학사정관이 잘 안 본다. 조금 이제 심하게 말하면 요거는 가산점이나 유의미한 세특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쇼잉인데요. 이제 쇼잉은 이제 드러내다. 왜 쇼 오프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세특을 바로 쇼잉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예시를 한번 보시죠. 자, 텔링. 자, 텔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학의 정서적, 심미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감상 능력을 보임. 하고 뒤에 뭔가 예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이러한 정서적, 심미적 차원의 분석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하면은 뒤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문학 작품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느낌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좀 근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역량을 이제 능력을 가진 학생들한테 다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똑같이 적어주는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또한 이렇게 아래쪽 보시면 문학 작품 속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속에 담긴 문학적 효용을 극대화함 하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뭔가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왜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적어줬느냐? 쉽게 말해서 자기소개서가 있어서 그랬어요. 지금 이제 2학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문학의 정서적, 심미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난 감상 능력을 보임 이렇게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소서에 적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적혔는데 내가 이 부분은 특정 문학 작품을 읽고 이렇게 해서 감상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텔링 수준으로 적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텔링 수준은 자기소개서가 남아있는 학년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 좋아 그래 이렇게 적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렇게 적으면 진짜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더 개인의 어떤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쇼잉 한번 보시죠. 쇼잉 같은 경우는
학생 개인의 특성이 드러나게 기록하는 수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흥길의 시를 이제 오타네요. 감상하며 역사적 사건으로만 배웠던 전쟁의 참상을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됨. 이렇게 하고,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읽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세상의 많은 사상과 이론들이 서로 충돌하며 이때 사람들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배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윤흥길의 시를 읽고 감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상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친구는 뭘 이제 느꼈다? 아무리 좋은 사상들이라도 막 그 사상에 취해가지고 막 서로 사람들이 다투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전쟁의 참상으로 나타날 수 있구나. 그래서 아무리 좋은 사상이 있더라도 그것을 서로 어떻게 전달하거나 권하는 과정에서 평화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유의미하겠다. 이런 식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쇼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어떤 학생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것에 대한 특정 학생의 근거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쇼잉으로 적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얘기했던 걸 좀 더 어떻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텔링 부분 보시면 학생의 활동을 평가와 근거로 제시하지 못함. 그렇죠? 바로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타이틀로 딱 뽑았는데요. 예시까지 한번 볼까요? 영어 시사 글쓰기 활동에서 땡땡땡 교육법과 관련된 기사를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 방법과 비교해서 생각해보고 이를 에세이로 작성함. 그러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 어떤 내용인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선생님 또 좋은 말 적어주셨어요. 자신의 가치관이 글에 명확하게 투영되었으며 논리력을 갖춘 글을 완성해냄.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솔직히 이거를 입학사정관하고 면접까지 가면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너 어떤 교육법을 했었는데 그 교육법의 문제가 뭐였는데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서류 평가가 1단계다 보니까요. 서류에서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옮겨 써봤습니다. 그러면 학생의 활동을 평가와 근거로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쇼잉 한번 봐주시죠. 자, 앞부분 첫 번째 이제 문장은 똑같습니다. 영어 시사 글쓰기 활동에서 땡땡땡 교육법과 관련된 기사를 읽고 자신이 생각하는 교육 방법과 비교해서 생각해보고 이를 에세이로 작성함. 자, 땡땡땡 교육법은 학습 전 예습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필요한 교수 방법이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이 학생이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들 간의 학습 동기를 제공하는 활동을 강조하여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함. 이건 어때요? 확실히 이제 앞부분의 내용보다는 그럼 얘가 이런 내용으로 에세이를 썼겠구나라는 게 딱 오시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내용 자체도 중요한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어떤 교수법이다, 어떤 학습법이다 하지만은 솔직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다. 오늘은 꼭 어떤 목표를 이뤄서 뭘 해야지. 이러한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면요. 아무리 좋은 학습법도 이게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여기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쇼잉을 어떻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중학교 때 이제 생활기록부가 있다든지 1학년 때 생활기록부가 있으면 거기서 약간 미흡했던 것을 선생님이 여기에 적었듯이 이렇게 근거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연습을 하시면 여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학년이나 3학년 때 좀 더 좋은 세특이 나올 수 있는 자기평가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논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평가는 어떤 주장이고 그 다음 근거는 진짜 학생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주장과 근거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는 결국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세특은 뭡니까?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것에 대한 이제 개인 학생의 근거가 이렇게 딱 세트로 있을 때 이때 이제 가장 좋은 세특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세특을 적어야 되는 이유는 블라인드 테스트 때문이다. 그러면 블라인드 테스트 이전에는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세특의
개인 학생의 특성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서 언급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올해 고3부터도 많은 여러 대학들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조금씩 이제 줄여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의 실제 세특 사례 분석인데요. 실제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보면요. 이 주장과 근거의 형식으로 잘 적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동아시아사 요 세특 한번 보실까요? 자,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중원 지역을 차지한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로 군림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했다. 여기 어떻습니까? 아, 선생님이 얘는 이런 활동을 했어라고 이렇게 딱 평가를 해준 거죠. 그 다음 그 뒷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허강과 양쯔강을 차지하는 것만으로 지리적 이점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경 지역의 적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는 지형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국가의 요새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알아내. 이제 물론 이제 요거를 책의 내용이나 아니면 학습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적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는 아,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있고 학생이 실제로 했는 활동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주장과 근거 형식으로 잘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면 주장과 근거로만 적으면 다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더 어려운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번 차시에 한번 다루고 싶습니다. 이 적은 내용을 6단계로 또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입학사정관이 되면은 블룸의 이제 완전학습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세특을 봤을 때 이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단계가 최고 수준이고 그 다음 5번째 단계가 이제 그 다음 수준이겠죠. 보통 유의미한 세특은 4단계 이상 정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걸 얘기하면 이게 너무 막 헷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장과 근거 또는 평가와 근거 형식으로 적자. 그래서 이제 이 동아시아사의 세특 사례가 그렇구나까지만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명과학 한번 보시죠. 자, 생명과학. 자, 1차 면역 반응을 학습하며 생물학, 생명의 과학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책을 읽었을 때는 이렇게 괄호 열고 로버트 A. 윌리스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저자의 이름을 넣어주면 이게 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을 이제 탐구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중 수용체와 MHC 단백질의 역할 및 이제 이러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터루킨 I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함.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책을 읽고 보고서를 썼는데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이 이렇습니다라고 어떻습니까? 요약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 이런 건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요걸 이제 면접에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와 학생 개인의 활동, 즉 근거를 적었을 때 이러한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봐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왜 또 이 책을 선정해서 읽게 됐는지도, 그렇죠? 왜 면역하고 이걸 이렇게 연결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역시 1에서 6단계의 어떤 평가 기준을 갖고 학생들의 어떤 학습 수준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래쪽은 여러분들도 엄청 재미날 것 같아요. 코끼리가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종양 억제 유전자, 이제 보통 이제 암이 이제 조만한 이제 종양이라고 해서 이런 혹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인 P53의 사본을 20개나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가 세포 주기를 멈추게 하는 단백질을 생성시키는 P21 유전자와 mRNA 발현을 활성화하여 암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보통 이제 그 뭡니까? 수류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수류탄. 그러면 핀을 딱 뽑고 던지면 빵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수류탄이 암세포라고 했을 때 이 수류탄에 이렇게 안전 핀을 뽑고 넣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암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보는 이제 암 발현 기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결국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학습 시간 과정에서 이제 이게 수행평가랑 나왔겠죠. 수행평가 과정에서 어떠한 테마를 잡았고
그다음 거기서 알아낸 내용이 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평가를 해줬어요. 담임 선생님이 했겠죠. 아니면 교과목 선생님이 했겠죠. 의문점을 파고들어 해결하는 역량이 뛰어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생명과학원 교과서 뭐 뒤에 읽기 자료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코끼리 같은 경우는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암은 뭐 이제 발암물 어떻게 보면 암을 이제 형성하는 그 물질을 억제하는 물질이 있다 정도만 이제 딱 나와 있는데 이걸 이 친구가 뭡니까? 실제로 이제 책을 찾아서 디테일하게 찾아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P53, P21, 그다음 mRNA 이런 이제 키워드를 이제 적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세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이 여러분들이 세특을 적어낼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적어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과학원 요 정도만 뭐 캡처를 하시던 요걸 좀 잘 이렇게 보시고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적어도 되는구나 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주장과 근거 이렇게 하나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적어야 되는가? 이 정도로 이제 디테일하게 적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테마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뭐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필요한 역량 중심 세특쓰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부분까지는 이제 예시를 통해서 이제 세특 쓰는 방법 아셨어요. 주장과 근거, 그다음 어느 정도까지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 여기까지 됐고요. 그다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이걸 우리가 역량 평가라고 하는데 여기 요쪽에 보면 역량이라고 적혀 있죠. 이 역량의 말이 좀 의미를 좀 해석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1에서 9등급은 왜 벌써 1등급이다, 2등급이다, 9등급이다 이렇게 수준이 딱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역량은 1등급에도 특정 역량이 있을 수 있고 9등급 학생에게도 특정 역량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등급과 무관한 학생의 능력 이거를 역량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총 6개 역량이 있죠. 문제는 이제 이 6개 역량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이 평가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이 입학사정관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러한 역량 중심으로 평가해 주세요라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딜레이 되고 있는 평가 방식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내년부터는 이렇게 적으라고 이제 교육부 자료도 나오고 그다음 대학 측에서도 약간 이제 서류 평가 기준을 약간씩 이제 바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아본다. 또 그리고 이렇게 적으면 누가 안 잡아먹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자, 자기관리 역량부터 공동체 역량인데요. 제가 이제 개념하고 그다음 실제로 세특에 이런 식으로 적히면 된다. 이렇게 사례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자기관리 역량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2학년 정도면 1학년 세특을 받겠죠. 그러면 자기관리 역량은 진짜 이런 겁니다. 여기 EX 보시면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앉아. 그다음 매 시간 치루는 퀴즈에서 꾸준히 고득점을 유지하는 학생으로 뭔가 왜 꾸준한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봉사활동도 뭔가 꾸준히 한다든지 멘토 멘티 활동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멘티가 뭐 힘들어하는 날이나 이럴 때도 어떻습니까? 막 치열업을 해줘가지고 열심히 멘토 멘티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 멘탈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자기관리 역량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연계는 바로 실험, 그 다음 인문계는 설문조사나 통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은 주로 이제 수치를 해석할 때 이제 요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사례 한번 보시면 난민과 관련된 어떤 통계 자료 수치 자료를 해석할 때 어떤 시기에 갑자기 이제 난민이 이제 많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때 많이 올라오는구나 이러고 끝나면 될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현실에서 바라보니까 그 당시 국제 분쟁이 어떻습니까? 막 많이 일어났던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때 뭐 예를 들면 12월 달에 요때 수치가 높아졌구나라고 이제 해석해 주는 거죠. 즉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어떤 현실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그런 데이터를 갖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거. 이게 바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창의적 사고 역량은 진짜 창의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례로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행위의 원인을 이제 합리적인 선택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선택, 우리가 뭐 역선택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뭐 시장 실패가 일어나든 어떻든 대체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이제 개인을 가정하는데요. 요즘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제학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비합리적인 선택 또는 비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활동한다.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됐고 오히려 이걸 이제 선생님이 보셨을 때는 아주 창의적인 해석이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심미적 감성 역량인데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최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좀 뭐랄까 벙찐다고 할까요? 이런 걸 굳이 왜 적나? 우리가 지식적인 면을 적어야지. 그러니까 오히려 심리적 감성 역량보다는 이제 자꾸 상위권 학생들은 2번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나 창의적 사고 역량이나 의사소통 역량이나 이런 걸 좀 적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 또는 이게 심미적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감성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의대, 치대, 수의대, 간호학과 이런 학과도 있고요. 그다음 인문대에서 보면 왜 언어 계열이나 문학 계열들이 있죠. 이런 이제 학과 지원자들은 이런 심미적 또는 심리적 감성 역량이 이제 세특에 좀 이렇게 들어가면 좋죠. 그러니까 영어 세특 같은 경우도 뭐 섹스피어 작품이다 아니면 특정 작품을 읽고 어떤 감정을 느꼈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면은 이 친구가 확실히 이러한 감상 능력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겠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의사소통 역량은요, 그냥 영어 회화에서 쉽게 말해서 읽고 쓰고 듣고 말하고 이런 거 다 잘한다. 그것도 이제 의사소통 역량이고, 이제 여기 사례 나온 것처럼 이제 역사 과목에서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왕검 중심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지, 즉 다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의사소통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공동체 역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특정 교과목 시간에 좀 그 학습이 부진한 애들, 멘토링 활동 이런 것들도 다 공동체 역량이 됩니다. 이제 여기 사례에 나오는 것처럼 모의 유엔 이런 활동을 보면은 아무래도 전 지구적인 어떤 상상력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 즉 환경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런 과정에서 뭐 내가 어떤 것을 발표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공동체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역량은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기에 이런 거겠죠. 글로벌 역량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으로 주실 질문들 주시고요. 질문들 주실 동안 제가 좀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을 먼저 좀 여쭤보고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이 3가지인데요. 하나씩 드리는 게 좋겠죠? 네, 그 마이크 켜주시고요. 예, 이제 네. 됐습니다. 저도 이제 본인에게 자주 봤던 질문이고 고민하던 부분이기도 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제가 이제 그 약간 어떤 전형이나 학과에 대해서 약간 최소 내신치를 아까 좀 보여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A 고교에서는 연세대학교 UD를 예를 들어 4.0까지 예를 들어 쓸 수 있다. 네네.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내신이 안 나오는 거죠. 내신은 뭐 4.5 이렇게밖에 안 돼요. 예. 근데 와서 그럼 나는 뭐 이거를 창체에 들어간 내용이나 이 세특에 들어간 내용으로 극복해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최소 레인지에 못 들어가지만 나는 이거를 이제 뭐 이런 활동이나 이런 그러니까 숫자를 글자로 이제 좀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네네. 그럼 이제 이렇게 세특을 이제 정교하게 6가지를 골고루 다 갖춰서 쓰면은 가능할까요? 아니면 한계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블라인드 테스트 이전에는 솔직히 가능했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나서 이제 네. 그 대학들이 이제 평가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음, 내신으로 먼저 추려놓고 그다음 음, 세특. 음,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프로세스를 살짝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려웠다고 제가 판단되어진다. 그다음 이제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제가 볼 때는 그 예를 들면 평균 5등급이라도
영어나 외국어 교과목이 그래서 한 1, 2, 1, 2, 1, 2, 1, 2 정도 되면서 왜 전체가 5등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합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은 이제 전체 내신으로 특정 영역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 방법이지만 전체 내신은 바운더리에서 좀 벗어났지만 그 외국어 계열이 이제 특별히 강한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이제 내신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세트까지 괜찮다면은 충분히 예, 합격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6가지 영역으로의 역량 정리해 놓은 거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그거를 잠깐 제가 보다가 든 생각이 예, 예. 예, 네, 예. 여기서 띄워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세특 하나에서 6가지 역량을 동시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각자 아, 세특에서 하나씩 보여주면 되는 건지. 아,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적어놨지 않았지만은 네, 국영수과사라는 5가지 과목 영역에서 요 6가지 영역이 다 들어가는 과목이 있고 다 들어가지 않는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어 교과 같은 경우는 이 6가지 역량이 다 포함될 수 있고 영어 네, 같은 경우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라든지 음, 그다음 이제 뭐 이제 창의적 사고 역량이 안 들어갑니다. 음, 영어에서 창의성은 없습니다. 음, 참고로 그렇게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우리 주장과 근거로 적었을 때 그 주장과 근거 내용 중에 이것이 역량이 2개가 동시에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특을 평가해 보니까 3개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많으면 한 2가지가 섞여 있다. 뭐 예를 아, 들자면은 뭐 자연과학 실험을 하는데 네, 특정 이제 실험하다 보면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오류가 발생했는가를 이제 찾는 과정에서 창의 역량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거기서 이제 수치라든지 실험을 다시 여러 번 하는 과정에서 지식 정보 처리 역량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네. 예. 그다음에 이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럼 예. 예를 들어서 예. 이게 보통 세특이나 뭐 이쪽에서는 일단 뭘 할지를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예를 예. 들어서 뭐, 뭐 이제 통합사회 그러면 뭐 수행평가로 뭐 발표를 하나 하기로 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나는 뭐 국제학부나 뭐 정예를 갈 거니까 여기 이제 2번째 나와 있는 난민에 대한 걸 해야지. 그래서 이제 뭐 로힝의 난민을 하고 뭐 UNHCR을 조사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컨텐츠나 아이템을 주로 중시하게 되는데 선생님 생각하시기엔 그런 어떤 아이템의 어떤 퀄리티 레벨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기록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한 요소일까요? 굳이 뭐 둘 둘 다 중에 중요하지만, 굳이 둘 중에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정말 상식적인 테마를 하더라도 그걸 네, 이제 예를 들면 왜 연구 방법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양적으로 접근했다가 질적으로 접근. 그게 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음, 처음에는 막 좋은 이제 이슈에 좀 꽂혔었거든요. 네, 네, 근데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그런 좋은 이슈를 한다는 게 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현실적으로 저도 음, 와가지고요. 음, 그냥 학교에서 배운 걸 좀 잘 적어도 괜찮다. 그럼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뭐 아까 이제 김수영의 시라는 게 나왔는데 네, 네, 그왜 보통은 뭐 특정 이제 뭐 불의와 항거한다 뭐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그럼 오히려 그게 아니라 김수영이 살았던 시대에 있어서 왜 비교 연구를 해가지고 이 음, 사람은 막 현실을 막 이렇게 막 깠지만은 오히려 왜 이상적으로 아름답게 또 이렇게 평가하거나 묘사하는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네, 해서 오히려 그냥 학교에서 했던 건데 그걸 음, 하나의 다른 관점만 이렇게 딱 넣어도 좀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좀 저는 그런 게 좀 요즘에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했던 3가지를 여쭤봤고요. 요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건 뭐 선생님께서 답을 주신 건가요? 여기 지금 제가 적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구두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서 여기 예. 동아시아 세특이나 생명과학 세특의 예시는 세특 6단계 중 몇 단계에 해당될까요? 네. 아, 그래서 이제 4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4단계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예습이나 복습을 통해서 확장하는 게 4단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학 세특은 4단계가 맞고, 그 다음 동아시아 세특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그 밑에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내용 보셔도 뭐 어느 정도 뭐 자연의 지리적 이점이 있다는 건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걸 이제 막 지구 과학적인 요소를 통해서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뭐 어떤 이제 순간부터는 자연적인 어떤 이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게 됐다.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4단계 이상일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동아시아사는 한 2, 3단계 수준, 그 다음 이제 여기 생명과학은 이제 4단계가 된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도 꽤 잘 쓴 것 같은데 걔도 4단계밖에 안 되나요? 5, 6단계로 못 넘어가나요? 예, 이제 5단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영역 전이성이라고 해서 네. 이제 약간 다른 교과나 다른 관점이 하나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전에는 왜 그 암이라는 것이 스위치 이론이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네네. 스위치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암이라는 게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영양 상태라든지 이 컨디션 상태가 달라지면은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세포가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암 발생의 원인이 한 서너 가지 된다. 첫 번째 관점은 이거다. 두 번째 관점은 이거다. 세 번째 관점은 이거다. 그러다 보니까 영양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그 다음 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한다, 비활성화한다. 이런 식으로 그 세포 자체에 주목하는 것. 그 다음 또 뭐 세 번째는 뭐 예를 들면 유전적으로 가계도를 봤을 때 이런 것.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이 관점을 달리하는 게 좀 이렇게 딱 들어가야 이게 5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 6단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거의 뭐 기존에 없던 걸 만들어내는 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애들이 어쩌다가 한 명 나옵니다. 그래서 6단계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 있는 인물. 뭐 유니콘 이런 거죠. 그럼 그 말씀하시는 뭐 5단계, 6단계 이런 애들은 뭐 정말 서울대에서도 완전 인기학과 애들 정도 돼야 그 정도 생기부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제가 요번에 요 생명과학원도 서울대 의대 합격자 걸 갖고 왔거든요. 얘가 생투나 화투는 더 화려하죠. 오씨, 뭐 이런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아,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구나. 뭐 이런 거. 그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조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고요. 오늘 뭐 일단 주제가 2023학년도 전형 계획안하고 세특이라고 잡긴 했지만 뭐 언제나 그렇듯이 입시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공유를 풀고요. 네. 네. 네, 채팅창으로 좀 자유롭게 질문들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네이버 밴드에 다 계시죠?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네. 아, 이건 선생님께서 주신 거군요. 아, 예, 제가 네. 네, 뭐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이 영상은 아마 뭐 또 한 시차를 조금 두고 공유될 수 있지만 질의응답이 가능한 것은 요 라이브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30분 넘게 들어와 계셔서 편하게 질문 주시고 또 질문을 저희나 이제 뭐 선생님께만 이렇게 딱 공개될 때 비공개로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저는 좀 두 가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좀 샘플이 있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경제학과를 낸다. 내가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언론 정보를 낸다. 이제 샘플. 이제 근데 샘플이 이제 막 그냥 네이버 치고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수준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상황하고 좀 맞는 거 이런 거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생기부를 왜 우리가 이제 관리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 또 어진 선생님하고 같이 논의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거겠죠. 뭐냐면 미리 한 학기 앞이나 1년 전에 벌써 딱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짤 거냐, 요런 게 이제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생기부 관리 쪽에 좀 궁금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하시죠. 네, 뭐 세특 강의를 하신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질문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 뭐 샘플 얘기하실 거면 실제로 하나만 해보죠. 질문 딴 거 주실 예예예. 때까지. 예. 예를 들어 제가 제 자료 중에 하나 조금 보여드리고 한번 송 선생님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제가 그 세특이랑 창체 특강하는 자료인데요. 선생님 혹시 자료 지금 보이세요? 세특 네. 괄호 국어라고 되어 있는 거. 네네 네.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그 왼쪽 같은 경우엔 그러면 이거는 뭐 잘 쓴 건가요? 못 쓴 건가요? 보시면 아 이제 국어 시간에 원자력 발전소 이거죠. 네 잘 쓴 거냐 그냥. 요거는 좀 못 쓴 거예요. 못 쓴 거예요. 어떤 예, 면에서 이건 잘 못 쓴 거죠?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밑줄 그은 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네. 예,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뭐랄까 이거는 그냥 발표나 이제 요 보고서를 썼던 이제 소목차 정도만 나열했다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원자력 발전의 이제 효율성을 얘기한다면 뭐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몇 %를 차지했는데 몇 년 이후로는 그게 15% 정도 상승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전기 전자라든지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러한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됐다는 점에 기반을 두었다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한 산업 발전의 데이터와 그다음 실제로 이 원자력 이제 발전의 어떤 데이터 이 두 개를 결합하여 해석하는 모습을 보임 뭐 이런 느낌으로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게 세특 하나에 하나밖에 못 쓰겠네요? 한 꼭지밖에?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의 세특을 보시면요, 보통 이제 500자 이제 네, 500자죠. 근데 거의 250자 하나, 250자 하나 이렇게 해서 거의 사례 2개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한번 저도 보여드리고 싶은 게 확실히 잘하는 학교의 특징은 그 디테일에 있더라고요. 그죠. 자잘하게 쓰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활동을 많이 하니까 학생들이 그걸 못 버리니까 다 나열식으로 적는 거예요. 1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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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자 이래가 한 5개 적어버리고 이러더라고요. 예. 오른쪽 거는 왼쪽 거보다 좀 더 잘 쓴 건가요? 그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이후 이렇게 이제 연계 활동이 있다 보니까요. 연계 활동이 있어서. 예, 확실히 이게 더 낫습니다. 왼쪽 그래서 거보단 오른쪽. 예, 그리고 이게 문제의 전곡을 찌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패션의 진짜 의미는 절제와 중용의 실천을 역설함 이렇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 왜 이게 진짜 의미는 요 절제와 중용인지에 대해서 약간만 그러니까 한 15자 정도만 좀 적었어도요. 엄청 괜찮은 세팅인 것 같습니다. 약간 아쉬운 거 있죠. 약간 아쉬운 정도. 네. 여기 질문 하나 주셨는데 학생의 경우에 한 활동만 구체적으로 길게 써 있다. 괜찮냐? 오히려 그게 괜찮죠. 근데 이제 그 활동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하나의 활동으로 시작해서 연계하는 활동 이렇게 이어서 써주는 이런 이제 세트 모양이 있고, 그다음 하나의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 이제 의문을 가진 점,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한 점, 그다음 이제 여기서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후속 활동으로 이루어진 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막 현미경 들어보듯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미세하게 나누는 것도 잘 쓴 거고 아니면 이제 크게 봤을 때 그 활동이 하나의 세트로 이어지는 것도 잘 쓴 거고요. 보통 그렇게 패턴이 보여줬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왜 저희가 자기소개서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 보통 한 아이템에 대해서 한 400~500자씩 디테일하게 쓰게 하잖아요. 네네네. 결국 그 내용이 세특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세특의 자기소개서화라고도 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들 없으신가요? 이거 좀 세특 쪽으로만 물어보셔서 앞에 뭐 제가 플랜 B도 이것저것 말씀드렸었는데 뭐 논술이라든가 특기자라든가 그 밖에 혹시 선생님께서는 그 플랜 B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반고는 제가 봤을 때 벌써 음. 1학년 2학기 겨울 방학에는 결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3학년부터 진로 활동, 진로 선택 과목은 다 이제 A, B, C 절대 평가가 있다 보니까요. 네. 거의 이제 내신이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음. 대부분 끝나거든요. 음. 그러면 5대5 아닙니까? 1학년 이제 내신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한 일반고에서 제 생각에는 한 2.5를 넘어가시면 그래 빨리 이제 논술을 하자. 내가 성균관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어진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만약 아니, 일반 저는 뭐 이제 2학년 1학기까지는 보전 입장이긴 한데 아 이게 이제 그 어차피 단위수대로 내신을 역산해 보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1학년을 했는데 이미 3이다. 그럼 사실 남은 학기에 계속 1점대를 찍어야 이제 결국 2점대 초반이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예. 보통은 불가능하니까 예, 이제 그렇게 역산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 막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가 그럼 내가 뭐 2.5를 5학기 평균 2.5를 맞으려면 앞으로 며칠 맞아야 되나? 근데 뭐 남은 3학기를 계속 1.5를 찍어야 된다. 이건 쉽지 않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논술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좀 권해 주실 책이나 아니면 네. 약간 이제 간단하게 좀 프리 논술이라고 할까요?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좀 팁을 하나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제 논술이 대학별로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꼭 그 인기 있는 대학이라 문제가 비례해서 어렵진 않지만 대체로 이제 조금 간단한 수준의 논술을 쓰는 학교들이 있어서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논술을 그냥 처음에 한번 테스트 해볼 때는 동국대 문제 같은 걸 많이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게 비교적 지문도 간단하고 문제도 간단해서 아니면 뭐 이제 중앙대 같이 아직도 좀 요약형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요약형. 채팅창에 질문 주신 게 정외과 생각하는데 설문조사할 수 있는 주제. 이거 근데 설문조사할 수 있는 주제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네, 거의 뭐 모든 주제가 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로 접근할 수도 있고 뭐 인터뷰를 접근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니까. 근데 뭐 이제 요새 흔히들 다루고 있는 뭐 이제 외교보다는 이제 뭐 정치 쪽에서의 이제 뭐 그런 세대 인식이나 세대 갈등 문제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를 풀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주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설문조사형 주제가 따로 있고 뭐 물원 분석력 주제가 따로 있고 이제 이런 건 아니고 그건 이제 그 방법론은 결국 그 각 주제에 따라서 이제 그냥 택하시면 되겠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게스트로 송민호 선생님 오셨을 때가 가장 뭔가 활발한데요. 부모님들께서 주시는 질문이. 저한테 주신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이 자료 아니니까 다른 자료, 원래 자료로 넘어가면. 네. 연대 특기자의 경우에 과목 간 중요도가 어떨까요? 그러니까 연대 특기자 UD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연대 UIC를 쓰실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영어 역량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내신 영어 아니면 영어 관련 뭐 수상 뭐 영어 세특 이쪽이 진짜 중요할 것이고 공통적으로 또 하나는 이제 그 UD 같은 경우에 세부 전공이 이제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코노믹스, 정치 외교, 지역학, 비교문학과 문학 어쨌든 그것과 관련된 과목도 일단은 뭔가 좀 적합성을 보여주시는 게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 쪽을 내가 할 거라면 당연히 수학이나 이제 사탐 쪽 과목들이 의미가 있을 거고요. 네. 네, 이거는 송쌤이 답해주셔야겠는데요. 세특을 뛰어넘는 행특 사례가 있느냐. 행특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워드 쳐놨는데요. 세특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과 담임 선생님, 이게 교과목 선생님이 보는 거고, 그다음 이제 행특은 걔도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봐서 기록하는 거다 보니까요. 그 두 개를 막 비교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다. 예,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예전엔 행특이 되게 뭐라 그럴까 되게 뭐 약간 주례사 느낌으로 그냥 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뭐 인사성이 밝고 뭐 매일 아침 일찍 와 창문을 열면 이런 내용들을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른 데가 많이 분량이 줄다 보니까 이 행특에 뭔가 약간 교과적 영향을 써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들 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이런 행특이 더 좋은 행특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음. 그 이제 행특을 보는 프레임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선천성과 후천성입니다. 이게 좀 재미난 게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학습 역량이 뛰어난 게 선천적으로 잘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후천적 노력에 의한 건지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행특을 활동 중심으로 적는 게 있고 이제 학업 역량 중심으로 적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이라면은 이제 대인 관계, 그다음 봉사, 그다음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결국 행특은 세특이 적히는 것이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지식 위주로 좀 많이 적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균형 있게 보완하기 위해서 행특에서 주로 활동 중심으로 적는,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춘다는 느낌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진짜 학생의 개별화된 특성처럼 뭐 좀 선천적인 역량이 뛰어난 건지, 예를 들면 후천적인 건지. 그래서 선천적인 역량 같은 경우도 어떤 애가 있냐 하면 자연계 학생인데 다 관심 많은 애가 있어요. 막 왜 어진 선생님도 학교 다니시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왜 지적 호기심 막 넘쳐난 애들. 그렇죠. 예술, 문화, 막 소설도 막 지어버리고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그런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행특에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최상위권 애들의 경쟁은 그런 개인적 특성인데 선천성과 후천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활동 중심이냐 학업 역량 중심이냐. 그래서 학업 역량 중심은 실제 그 특정 과목 세특에서 아쉽게 못 적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행특을 이용하는 것. 그다음 이제 활동 중심 같은 경우는 너무 세특들이 이제 막 그 지식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학생의 어떤 심성이나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하는 것.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주신 게 행정 지원이면 관심 영역을 행정 플러스 분야 두세 가지. 그렇네요. 어렵네요. 그 이제 뭐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패턴화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제 행정 쪽에 관심이 좀 이전에는 이제 보통 정회랑 같이 좀 인근 분야로서 비슷하게 정회 친구들 행정 내려오게 되고 행정 친구들 정회를 약간 상향 쓰기도 했었고, 최근에 어쨌든 자전이 워낙 뜨고 있어서 고대 같은 경우 고대 자전이 이제 법 플러스 행정으로 엮여 있어서요. 뭐 고부자로 해당될 거고 아니면 이제 사실은 뭐 사회 계열에서 약간 고대 사회 계열에서 가장 좀 낫다고 보는 뭐 보건행정 쪽 아니면 뭐 서울대로 치면 사회복지까지도 어쨌든 여기다 속하는 거라서요. 그 정도 분야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성대까지 보시면 이제 글로벌 리더도 이제 이쪽에 속하는 거니까 그런 학과들을 염두에 두고 거기 이제 들어가는 키워드를 좀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율활동이 나열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 자율활동은 어느 학교나 자기네가 하는 걸 일단 카피앤페이스트해서 적어주기 때문에 무슨 뭐 저기 그 임원 활동 이런 것도 일단 자율활동으로 보통 들어가 있잖아요. 칸이 그렇게 뭐 특강도 들어야 되고 뭐 선배 멘토링도 있고 이래서 그거는 뭐 조금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선생님께서 좀 답을 주셔야겠네요. 예, 내신을 몇 배를 줄이냐. 예.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율활동은 아무래도 뭐 임원, 그다음 계기 활동에서 뭐 성폭력, 뭐 학폭,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큰 변별력이 안 일어나는데 이제 다만 왜 그 영재 학급이라든지 뭐 글로벌 역량반 뭐 이런 거 이상한 거 만드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확실히 잘 적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뭐 했다. 그 아래 거는 이제 이거 이제 선생님이 답을 주실 거긴 한데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와전될 수 있는 게 내신을 추진다는 게 뭐 옆에서 추진다는 게 아니라 내신을 일단 어떤 하한선 마지노선을 좀 잡고 간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막 뭐 이제 특정 학과는 막 그 1점대 내신이 막 촘촘하게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한 3등급 애가 와버리면 이미 이제 이 1점대 내신에 촘촘하게 모여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풀이 거의 끝나버린 거죠. 예,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아예 이제 좀 보긴 보는데 진짜 특별한 애가 아니면 이제 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좀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받아보면 되는데 이게 좀 결과론적인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받아보니까 이번 학년도는 뭐 학생들이 내신이 좀 골고루 이렇게 분포돼 있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애들을 봐도 된다.
근데 어떤 해는 막 특정 내신대에 촘촘하게 있어 버리니까 오히려 이제 좀 예전에는 붙었던 그 내신대 애들을 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UIC 설명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학종 하스를 저희가 4점 초중반, 4점 중반 정도 애들이 돼야지 붙는다. 이제 뭐 전사고라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 하나고 외대보고로 하더라도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케어했던 친구 중에 하나는 4점 후반인데도 붙은 친구가 있어요. 이제 이런 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 아마 내신 갖고 봤을 때는 이런 애가 왜 썼지라고 했을 텐데 이제 활동을 보니까 이제 워낙 압도적이어서 이제 들어간 경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차적으로 추린다는 얘기는 어쨌든 최소한의 내신에 좀 레인지에 들어와 있는 애들을 아무래도 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뭐 나중에 한번 이제 뭐 리뷰라거나 이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율활동 기준 이거는 어차피 뭐 대학이 얘기하지만 다 정성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뭐 10% 15%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아마 다른 장치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낮지 않을까, 상대적인 가치에 있어서. 왜냐하면 학교에서 채워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개인 획득은 뭘 말씀하시는 정확히 정확히 행특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 획득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게 모르고 이제 특정 분한테 이제 적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다시 적고 있습니다. 획득이라고 하신가 봐요. 예. 아이고 다 적어주셨네요. 예. 그래도 선생님이 입사관도 하셨고 교육학 전공자시라서 저보다 더 전문적인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제가 왜 다양한 테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대충 한 7월 정도면 거의 다 상반기 일정이 마무리가 돼서 제가 하반기부터는 송민호 선생님하고 좀 본격적으로 협업을 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또 그 제가 상반기에 진행한 주제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 주제들로 이렇게 해서 온라인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거는 좀 확정되는 대로 7월 초에 공지를 드리고 7월 중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서는 이 세특과 관련된 것도 일단 저희가 정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어서 그때 아마 좀 구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또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또 이게 좀 안 익숙했는데 이게 하니까 또 되네요. 네, 해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익숙해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자주 뵐 수 있도록 저도 준비 잘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